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심플 라이프라는 이야기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무엇이든 좀 있어 보이고 가지는 게 좋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버리는 게 좋은 시대로 접어들었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또 버리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버리고 또 버려도 유독 사람들이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돈이 아닌가 싶은데요. 10년 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여동생 사망 시에 냈던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동생의 둘째 딸인 서머 씨는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부의금이 얼마였길래 가족끼리 이와 같은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걸까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도요, 부의금과 관련한 문제들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의금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요, 2017년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6월이네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 가는데도 사실 땀도 좀 많이,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사실 더위가 지금 체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김 변호사님도? 저도 좀 땀이 많아서 저 정장 새로 사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부의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건넨 이 부의금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고요? 이게 사실 신격호 그 회장의 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신춘호 회장도 있고 농심 회장, 신준호 푸른밀 회장도 있고 되게 부자 기업 회장들이 많은데 그중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부조금을 수십억 정도 준 거예요. 부조금. 좀 많으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다섯 명 형제 중에 그 한 명이 자신은 못 받았다면서 이제 일부만 청구했어요. 일단 1억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다가 인정이 되면 더 청구를 하려고 1억 청구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그 부의금을 인정받지를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오빠가 그 첫째 장남이 아니다, 나 부의금 얼마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얼마 받지를 못했다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또 구입을 하고요. 첫째 오빠가. 또 막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는데 어느 정도 돈이 좀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겁니다. 나도 그만큼 수십억이 들어왔으면 나도 5분의 1 받아야 되는데 왜 날 안 주느냐 하면서 재판을 사실 냈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에 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좀 황당합니다. 어때? 왜요? 재판부에서는 부의금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부의금이 될 수가 있지만 몇십억은 부의금이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죠? 사회 통념상 일반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면 친지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를 부의금, 조의금이라고 그러는데 장례 비용에 쓴다든지 위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수십억에 이른다 그러면 부의금이 아닌 단순한 증여내지 이런 걸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뭐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재판부 판단이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롯데그룹 같이 아주 큰 그룹이었다면 좀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재판부에서는 아주 사회 통념상으로 부의금으로 보기에는 돈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한테 패소 판결 내린 것입니다. 아니 뭐 부의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은 사이좋게 남매들끼리 나눠서 나눠 가졌을 텐데 오빠가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부의금 갖다가 이렇게 다툼까지 가게 됐을까? 근데 실제로 이제 부의금 하면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다 자기 아는 친구라 그래요. 또 이름이 또 김동수 뭐 이러면 이름 좀 흔한 이름이잖아요. 김철수 이런 거. 형제간끼리 이게 내 친구다, 우리 선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내가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쩌면 생활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래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또 이 형제들 간에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이가 그 부분 안 좋았다든지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이 부의금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 요거 궁금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판넬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좀 떼어볼게요. 자, 1번. 짜잔.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이나 부모 순이다. 네. 자, 그리고 2번. 네. 문상객이 누구의 손님인지 파악한 후에 유족이 분배한다. 아까 말했던 네. 그런 거. 그리고 3번. 고인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 4번. 네.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은 혹시 다 마시겠죠? 예, 뭐 4개 다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분쟁이 되는 거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는 거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4번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1번으로 많이 하죠. 배우자가 한 명이 살아있다 그러면 네. 배우자한테 많이 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2번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3번도 많은데요. 그런 모든 어떤 그 분쟁이 돼가지고 해결책이 없다고 봤을 때는 상속 비율에 따라서 그 자식 간에는 상속 비율이 똑같습니다.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균분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같은 의견이세요? 전 조금은 다른 의견인데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상 이렇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분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네. 이 판례도 예외적으로 어떤 걸 두고 있냐면 이게 부의금이 누구한테 들어온 건지 그러니까 이 부의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이거는 망인한테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장례 비용에 먼저 쓰고 남는 거는 상속인들끼리 나눠 써라 이런 의사인지 어떤 의사인지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그 파악이 되는 돈은 그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뭐 쓸 때 누구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속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데 증여를 한 사람이 확실한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최종 판결에서요. 부의금으로 이거 신격호 회장이 준 그렇죠. 거는 볼 수가 없다. 증여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상속이란 말도 있고 증여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차이점은 뭔가요?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네. 일단은 뭔가를 돈을 받거나 뭐 재산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상속이고 또 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그래서 뭐 1순위는 뭐 배우자, 뭐 자녀, 그리고 뭐 2순위는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상속이고 증여라는 거는 네. 누군가 제가 뭐 사망하기 전에도 제가 만약에 유라 씨께 제가 뭐 1억 드릴게요. 진짜요? 예, 없습니다. 이러면 증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사망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게 뭐 법적으로 내가 누구한테만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없고 이게 또 세법상으로도 굉장히 처리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좀 달라지네요. 상속 같은 경우는 재산을 내 자식이나 내 가족에게 상속한다. 그렇죠. 증여는 그렇죠. 그냥 돈을 누구에게 준다.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죽음을 매개로 한다면 상속이 되는 거고요. 죽음이 없이 이제 어떤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거를 뭐 증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상속도 마찬가지 무상으로 받긴 받는데 네. 어떤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알 것 네. 같아요. 상속과 증여. 증여. 네. 앞에 이제 재벌가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부의금이 너무 큰 액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장례 비용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서 부의금으로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럴 경우에 뭐 재밌는 사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이게 부의금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는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게 또 형제들이 다 균등하게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고 또 조의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장례 비용이 1,000만 원인데 뭐 부의금 한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900만 원을 넉넉한 형제가 보통 일단은 결제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나중에 자기가 900만 원은 결제했는데 상속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좀 괘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네. 분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 그러면 부의금으로 먼저 뺄 부분은 빼고 남는 9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게 맞다. 풍족하다고 더 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떤 누가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속이 좀 되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네. 피해자도 본인이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피해자가 10%가 과실이 됐다 그러면 그 90%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부의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부의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의금 자체를 우리가 손익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는 손익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손익상계에 포함은 안 시킵니다. 우리 판례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 좋은 불법행위가 일어나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누가 사망함에 따라서 부의금을 받았던 이거 자체가 이익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같으면 이익이 생겼다고 봐서 이걸 공제를 해버리는데 네, 네, 네. 이제 그거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의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새로 제정된 핫한 법률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분들이 아마 이분의 이름은 알 것 같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 이것도 화환과 부의금 액수를 좀 제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 작년에 2016년 9월 28일에 정확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게 일반 분들은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공직자라든지 네.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부탁해요. 뭐 좀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놓고 그냥 주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뭐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이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아이고 뭐 상을 당하셨네요. 1000만 원 드리고 가고 이런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제한을 했는데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는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언론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협력 업체라든지 네.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만 예, 조의금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으로 예, 제재가 될 수 있는 그 경우에는 이제 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제재가 같이 되는 거니까 요게 조금 예,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환을 보내게 됐을 때는 화환은 한 거의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화환하고 그 부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 5, 10이라 그러잖아요. 네. 10만 원까지기 때문에 하한만 할 것 같으면 부의금을 좀 안 하는 게. 그래서 아직 김영란법이 정착이 안 돼서 판례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은 그 10만 원 기준을 좀 지키는 게 대상자가 만약에 공무원이든 뭐 언론인이든 사립학교 뭐 교원이든 이러면 네. 그거는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스승의 날 그 학교의 풍습도 뭔가 못 그 줍니다. 모습이 너무 많이 카네이션.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편지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카네이션을 이제 드리게 되면 네.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걸 못하게 하고 글쎄요 뭐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네. 법이 이제 있는 이상 또 법이 어떻게 또 판례가 적용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잡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의금은 뭐 결과적으로는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막내딸이 있어요. 엄마를 계속 모셨어요. 근데 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오빠 3명이 있는데 너무 이제 오빠들은 잘 사는 거야. 막내딸만 이제 가난하고. 근데 장례를 딱 치를 때 나타나서 부의금을 오빠들이 내 부분이니까 요거는 내 상속분이니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확 가져가 버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뭐 야박한데요. 네. 일단 우리 또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별말 없이 이제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유언 없이 네. 그러면 이제 n분의 1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막내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다는 사람이라면 네.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글쎄요, 뭐 또 부의금 부분은 이런 주장을 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의사 합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 모시는데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상속분 중에 좀 더 많이 가지겠다. 오빠들 미안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정답이기 때문에 예, 같은 생각이고 이제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또 유언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 우리 막내딸이 좀 딱하다 이러면 유언으로 막내딸을 그럼 조금 더 가져가라 이렇게 또 유언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부의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축의금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는 네. 결혼 비용을 일시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이제 받아서 하는 건데 네. 이 결혼식 축의금의 귀속 주체는 혼주로 보는 게 일반적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식들한테 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혼주 거로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신랑이나 신부한테 준 게 확실하다면 네. 그 사람한테 간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신랑 신부가 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집을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집을 구입하니까 이 세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한 네. 겁니다. 증여세 부과를 하니까 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사준 게 아니고 우리 결혼식 축의금이 많이 나와서 그걸 갖고 이 집을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네. 그때 이제 그 결혼식 축의금은 아버지 어머니 거지 너희들 것이 아니라면서 증여세 부과를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입증을 하면 돼요. 내 친구가 준 거다. 부자 내 친구가 준 거라고 입증을 하면 네. 이제 본인 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주한테 이제 기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변에 친구들 이제 결혼하고 축의금 뭐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내 이름으로 온 건데 부모님이 싹 다 가져가 버리셨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축의금은 꼭 나한테 줘. 거기 데스크에 내지 말고 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주변 맞습니다. 어떠세요? 제 주변에도 굳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오히려 아니까 야 우리 돈 모아서 이거는 그 친구한테 직접 주자 이러는데 딱 주면 네. 오히려 이분들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에 받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또 맡기거든요. 야 이거 너 좀 갖고 있어. 네. 근데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받았는데 밥을 먹는데도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 불안하고 빨리 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요즘은 이제 혼수 리스트 그래서 야 나 세탁기 사줘 뭐 그럼 어느 제품 사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네. 조금 세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결혼식 부조금을 이제 신랑한테 주는 경우가 많죠 요새는. 네. 주면 막 신랑이 그 예식복에 막 여기 안에 돈 빵빵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뭐 간혹 보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카운터에 갔다가 하면 또 이렇게 정산이 좀 어려워지니까 급히 써야 될 돈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친구들끼리는 신부나 신랑한테 직접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저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축의금 같은 경우에 그 기속인 네,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적인 기속인이 혼주다. 혼주다. 어머니 아버지다. 그거를 내가 가져가게 될 때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김 네. 변호사님 아직 결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죠. 축의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따로 이렇게 챙기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챙기는 게 꿈이긴 한데 그냥 부모님께서 두실지 네. 아마 뭐 야 결혼식 비용 뭐 부모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다 가져갈게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또 부인 되시는 분이랑 같이 상의를 또 해봐야겠죠? 그렇겠죠.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정장은 꼭 이렇게 주머니 큰 걸로 맞추시길 바랄게요. 그래갖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의금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 평. 부의금 정성껏 내고 또 본인이 받았으면 또 그만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받은 만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내가 받았으면 또 그만큼 줘야 되니까 네. 받은 사람한테 기속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축의금도 받은 네, 축의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김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부의금 관련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돈보다 가족이다.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뭔가 굉장히 계산적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한 줄평 많이 고민하셨군요. 예, 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네, 아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위라는 것이요. 본래 상부상조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죠. 내는 사람의 형편에 맞는 적당한 금액이나 물품으로 성의를 표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 금액이나 가치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전에 애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축의금을 내지 않아도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를 해주는 게 더 큰 선물이라고 여겨서 결혼식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되려 결혼식에 못 가니까 밥값 굳어서 좋겠다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하죠. 아무리 현실이라지만 좀 씁쓸함은 남는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 내기에 앞서서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법률 멘토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부의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전국 각지에서 구입한 수삼을 훈중시키고 말리기를 반복해 정성껏 만든 홍삼절편을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나든든 씨. 진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먹고 힘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품이 홍보되려면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 국산 홍삼을 강화도의 물과 바람으로 만들었으니까 강화도 홍삼절편으로 지어야겠다. 나든든 씨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인지 나든든의 강화도 홍삼절편은 입소문을 타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힘을 얻은 나든든 씨. 오늘도 좋은 홍삼절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나든든의 강화도 홍삼절편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봐요. 이건 강화도 홍삼절편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서 강화도 홍삼인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야? 강화도 홍삼절편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름이 강화도 홍삼절편이라서 그런 줄 알고 샀잖아요. 강화도에서 만든 거 맞는데요? 강화도가 고향인 나꼼꼼 씨는 고향에서 먹던 홍삼절편이 그리워 나든든의 강화도 홍삼절편을 구매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국산, 전국이라는 걸 보고 화가 나 전화를 건 건데요. 홍삼의 원료가 되는 수삼은 제가 직접 품질 좋은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강화도에서 제가 직접 홍삼절편으로 제작했으니 당연히 강화도 홍삼절편으로 해도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강화도에서 난 수삼을 사용해서 홍삼절편을 만든 것만 강화도 홍삼절편이지. 아니 그럼 외국에서 들여온 수삼으로 강화도에서 만들면 그것도 강화도 홍삼절편입니까? 저희는 국산 수삼만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조와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한 나든든 씨. 주 원료의 생산지에 맞게 제품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나꼼꼼 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번.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하고 강화도에서 홍삼절편을 만들어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했으니 문제없다. 2번. 주 원료에 100% 강화도 수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품 이름에 지역명을 넣으면 안 된다. 네, 정답은 1번.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하고 강화도에서 홍삼절편을 만들어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류는 법령상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형벌법규는 그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더해본다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그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든든 씨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